그 당시 IMF 위기하고 지금 위기는 전혀 다른 위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가당치 않아요. 차라리 현재 상황은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하고 거의 GDP 규모도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고,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 추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비교하면 GDP 규모가 15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 1인당 GDP로 봐도 한 2.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나라인데 전 세계 지금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나치리만큼 부동산에 전부 다 올인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현원 교수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평생 공직했고 지금은 제4기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이현원 교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올해가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단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것 보니까 옛날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주변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아니면 자식들이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더라 이런 건데요. 이것도 올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GDP 성장률이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두 자릿수였어요. 매년 한 10%에서 한 15%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올해는 한 1.8% 정도 한국은행이 보고 있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7% 정도 보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낮아져서 203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아예 0%대가 될 거고 40년대 초중반 되면 아예 이것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일본이 걸어갔던 그러한 제로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사가 되고 어떻게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 통계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나쁜 것처럼 보여요.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신규 고용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나쁘지 않은데 이것은 다 뭐냐면 그냥 허수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지하철도 보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안전요원이라고 거기 계신데 얼마나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별로 기여하지 않는데 그냥 일자리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냥 고용을 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실업률도 좀 낮고 고용도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을 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자본 설비를 내가 확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계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스스로 다 움직이고 그것도 아예 스스로 판단하고 유통까지도 다 책임지는 AI 로봇이 전부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이 옛날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 일을 해왔던 교수라고 하는 일자리도 앞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판검사 아니면 회계사 여러 세무사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AI가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은 첫 번째 인간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옛날엔 적어도 산업혁명을 우리가 18세기 중엽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기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일자리 줄어든다 해서 기계 파괴 운동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자리가 줄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일자리가 왜 안 줄었느냐?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줄었는데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었죠. 어디서? 서비스 분야에서. 그 서비스 분야는 다 뭐예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 분야보다 월등히 더 높아요. 거의 한 70~80%는 다 서비스 분야.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서비스 분야에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AI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 노동까지도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이제는 제조업에서도 줄고 서비스업에서도 줄어들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도 옛날 산업혁명 때 그때도 일자리 없어진다더니 새로운 일자리 나왔다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소득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이 다 누구예요? 이러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테크 기업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점점 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하면 거의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어떻게 비교하냐면 GDP 대비로 가계부채 규모를 퍼센티지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한 90% 살짝 넘었다 이렇게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의 GDP 추계 방법을 바꿨어요. 뭐 기준 연도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규모가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는데 GDP 대비로 보니까 90% 초반으로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스위스가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호주가 두 번째, 뭐 캐나다가 세 번째, 뭐 이 정도고, 우리나라 한 네 번째 정도 된다, 아니면 또 세 번째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수한 가계부채가 있어요. 개인 간에,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러한 부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에요. 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것이 한 1000조 정도 돼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한 136% 정도 돼요.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걸 직접 계산해서 우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좀 전에 말씀 뭐 스위스나 캐나다나 호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세 보증금도 다 이 부동산과 관련한 거잖아요.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을 띄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계부채도 많고, 또 그래서 집값도 너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IMF 위기가 터진 게 1997년이잖아요. 97년 11월쯤에 이제 막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네. 외환보유고가 막 갑자기 그래도 한 300억 달러 정도 연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뭐 이제 한 50억 달러 밑으로 막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IMF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것을 결국은 달러로 바꿔서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라고 하고,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연초에 태국에서 먼저 그런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연달아 막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네. 뭐가 비슷한가 딱 봤더니 부채가 좀 많구나. 그 부채가 가계부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업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 기업부채도 보니까 단기부채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단기부채라는 것은 1년 만기 부채를 우리가 단기부채라고 하는데, 1년 안에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직접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금사라고 있어요.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열 몇 개를 지금의 기재부가 만들어줬는데, 얘들이 그 돈을 해외에서 단기로 빌려다가 장기로 기업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단기가 더 금리가 싸니까 싸게 돈을 빌려다가 비싸게 기업들한테 빌려줬는데, 기업들은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확장적인 투자 활동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대기업들이 뭐 문어발 투자를 한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로 그 당시에도 건설 투자를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투자 수익도 나오지 않는 쪽에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준 그런 은행이라든가 그런 투자 기관들이 보니까 이거 한국도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잘못하다가 이게 터질 수 있겠는데, 실제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 위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이상의 재벌들이 다 부도 위기 상황까지 가거나 실제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래 버리니까 이것들 빚을 못 갚겠구나 해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벌어진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그 당시에는 주로 기업부채, 그것도 단기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졌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거의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예금을 주로 하고 있었다. 그 당시 IMF 위기하고 지금 위기는 전혀 다른 위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가당치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계부채는 제가 정확한 통계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기업부채가 많은 거고, 지금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부채도 많긴 많은데 그 당시 경험이 있어서 기업부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장기부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기업들이 투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경제에 굉장히 활발하게 막 확장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 굉장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만 IMF 위기가 터지기 직전 한 5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봤어요. 한 해를 빼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자꾸 이제 줄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가계부채는 굉장히 적고 또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때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굉장히 젊은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20% 정도 되는데, 참고로 일본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늙어간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고 반대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기업들이 뭐 미래 먹거리 투자 뭐 이런 생산 설비 만들고 안 해서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냐면 대부분 다 건설 투자, 집 짓는 데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집 짓는 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입니까? 집 짓는 게 나가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달러 벌어 들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그냥 부어가지고, 그리고 당장 건설 경기 살려가지고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계속 사람들은 빚내서 집을 사게 되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주도형 경제성장, 반대로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가계부채 주도 경제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 당시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현재 상황은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그런 위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일본의 1990년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 당시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였고 가계부채도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봤자 67%예요 GDP 대비. 우리나라는 지금 9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하고 거의 GDP 규모도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고,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 추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비교하면 GDP 규모가 15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 1인당 GDP로 봐도 한 2.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나라인데 전 세계 지금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나치리만큼 부동산에 전부 다 올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GDP 대비로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지나치리만큼 부동산에 전부 다 올인하고 있어서 정말 문제고, 그러면서 전부 다 미래수도 끌어당겨가지고 전부 빚내가지고 집 사는 방식으로 계속 그걸 경기를 살려온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이렇게 높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인데 그 당시에 일본은 한 12%밖에 안 됐어요. 제일 늙은 나라라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늙어 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인데 일본은 1.2명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런데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시멘트 붓는 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절대적인 위기다. 더 심각한 위기 이것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IMF 위기 얘기했죠. 또 그거 말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하나가 2020년 코로나 위기, 한 3번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제가 절대 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IMF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마이너스 4.7% 역성장을 하긴 했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한 0.8%라고 현재 KDI나 한국은행이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잠재 GDP 성장률이 한 자릿수 후반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플러스 10% 이상 그냥 V자형 반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더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흙탕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잠깐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갔다 확 튀어나온 정도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다. 그래서 더 절대 위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제 앞으로 다시 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뭐 이제 코스피 5천 간다니까 뭐 저것만 믿고 있으면 되겠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현재 정부가 경제 성장률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잠재 GDP 성장률이 지금 1.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그리고 KDI는 1.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관 공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예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년 0.1%포인트씩 그 잠재 GDP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5년 뒤에 가면 잠재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1.7 내지 1.8이니까 1.2 내지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걸 3%까지 끌어올리겠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선거 공약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잠깐 뭐 3%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장기적인 GDP 성장률을 그렇게 끌어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그 인구 고령화는 바로 초저출산율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그걸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그 속에 다시 들어가면 미래 먹거리 투자하지 않고 다 건설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빨리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한 1.7%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그것도 현재 상태가 1.7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계속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지금이 제일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더 추락할 거다. 1.6, 1.5로 계속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 1.7에서 계속 더 떨어질 거고 전 세계는 한 3%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전 세계 GDP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한 25% 정도 차지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술, 디지털 혁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다만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GDP가 1.7%가 더 줄어드니까 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한국의 투자 자금을 분산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대부분 현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다 부동산에 우리 가계 자산이 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에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 가계가 완전히 폭망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 기왕이면 다른 투자 자산을 많이 좀 보셔야 된다. 그것이 아까 제가 미국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미국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크립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대체 자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를 좀 바라보면 눈이 좀 트인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세 번째 초거대 혁명을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년 전에 농업혁명,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초거대 혁명,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화폐가 등장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저는 뭐 AI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지적 노동까지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양극화 사회로 좀 바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디지털 휴먼과 아날로그 휴먼으로도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잘 맞도록 내가 변화하면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AI가 뭐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미나이 등등 얘들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뭐 교수라는 직업이라든가 판사, 검사,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위협받는 직업일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리어 성공적인 내가 새로운 교수로서 판검사로서 아니면 회계사,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예전에는 인간 조교를 썼어요. 이제는 거의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챗GPT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유능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제가 볼 때는 한 5명 이상의 역할을 저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뭐 학술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책을 쓰거나 제가 챗GPT가 얼마나 많이 일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또 영문 저서도 하나 나와요. 여기에서 저의 최고의 조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챗GPT예요. 얘가 정말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감수까지 정말 잘해주거든요.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관둬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하시고 있는 일에 어떻게 이 인공지능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